예, 이해찬 당대표의 계획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10차 확대 간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제10차 확대 간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확대 간부회의에 처음 참석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먼저 발언하시기 전에 처음 참석하신 분들의 간단한 인사 말씀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께서 처음 참석하셨습니다. 일주일 전에 원내대표로 당선된 이인영입니다. 이해찬 당대표님 모시고 우리 당의 총선 승리 그리고 민생 정당으로 거듭나는 일에 힘껏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우리 양경철 민주연구원장께서도 처음 참석하셨습니다. 인사 간단하게 해주시죠.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원욱 원내수석께서도 처음 참석하셨습니다. 말씀 안 하세요? 말씀해 주시죠. 아직 의원총회를 통해가지고 인지를 못 받아가지고 대표님과 이 두 분 대표님 모시고 총선 승리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윤관석 우리 정치회견의 수석부의장께서도 첫 참석했습니다. 네, 윤관석입니다. 이해찬 당대표님, 이인영 원내대표님이야 지도분 그리고 또 조정 정책위의장 모시고 정치력이 힘들어서 총선 승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확대 간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해찬 당대표. 원내대표님. 정진수 원내대표님. 안 보여요. 말씀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원내대변인 정춘숙입니다. 저는 이인영 대표님을 잘 모시려고 졸라졸라 따라왔습니다. 이해찬 당대표님과 이인영 대표님 모시고 총선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이해찬 당대표의 발언 있겠습니다. 예, 5월 15일 오늘은 제38회 생일 날입니다.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쳐 주시고 교육의 길을 묵묵히 걸어오신 선생님들이 계셨기에 우리 사회가 여기까지 발전해 왔습니다. 좋은 학교를 만드는 일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배우고 건강하게 자라는 아이들이 이웃을 돌아보는 민주시민이 되고 튼튼한 대한민국 공동체를 만들어갑니다. 민주당은 우리 선생님들께 마음 놓고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손자가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했습니다.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교육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새삼 많이 느낍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 했는데 교육은 현재와 미래의 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이 튼튼하게 잘 자라고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 울산을 마지막으로 전국 모든 지역에서 버스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어서 버스 노조가 파업을 철회를 했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모든 지역에서 파업이 철회되고 서민들이 발인 버스 운행에 큰 차질이 비어지지 않아서 정말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울산은 협상 타결이 늦어지는 바람에 준비됐던 비상대책으로 전세버스가 도입되었습니다.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부산, 울산 등에서 협상이 아침까지 밤샘으로 이루어져서 시민들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 잘 타결되었습니다. 세부 사항은 아직 좀 남아있기 때문에 당과 정부는 마지막까지 마무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첨예했던 경기도는 어제 김현미 장관과 이재명 지사와 제가 긴급하게 당정 비공개 회의를 열고 시내버스 요금 인상과 광역버스 국가사업 전환과 준공영제를 시행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나머지 지역들도 그 지역 실정에 맞춰서 또 물가 인상에 맞춰서 요금 조정들을 해서 다행히 큰 대란 없이 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추경안이 21일째 지금 표류하고 있습니다. 민생과 경기 안정의 마중물이 될 추경안이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거부하는 바람에 발목에 잡혀서 아직도 심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산불, 포항 지진 피해, 미세먼지, 경기 하강에 따른 대응 이런 중요한 사안들을 다룰 추경을 아직도 심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정부가 강원 산불 피해 복구 지원을 해서는 예비비를 불가피하게 지출할 수밖에 없는 절차를 이제 밟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밖에서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국회가 해야 할 입법 과정과 예산 심의 이런 부분들에 하루빨리 참여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이인영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당대표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오늘을 맞아 이 땅의 모든 선생님들께 최고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이 결정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선생님들의 교권 증진과 그리고 당당한 자부심으로 도단해서 삶의 보람을 느끼실 수 있도록 정성껏 법과 제도 뒷받침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들께 감사의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국회 정상화를 위한 임계점에 우리 모두가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는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님을 비롯한 몇 분의 방문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토로하셨고 그 가운데서 국회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법과 제도의 신속한 추진에 대한 건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면한 경제 현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표류 중인 추가 경정 예산이 조속히 처리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희망도 말씀하셨습니다. 엊그제 나경원 원내대표께서도 강원도 산불 현장을 방문하셔서 피해 복구를 위한 추경의 예산의 증진 이런 것들을 약속하고 오셨습니다. 그런 만큼 왜 국회가 정상화되어서 추가 경정 예산이 조속히 처리되어야 되는지 자유한국당도 아주 잘 알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론조사를 보아도 물론 일부 언론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의 장애 투쟁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한다 이런
국민들의 여론이 6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자유한국당에서 장애투쟁을 접거나 아니면 원내에 투쟁을 병행하면서 국회로 돌아올 때도 되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세먼지와 강원도 산불 그리고 포항 지진에 대처하기 위한 그런 추가 경정 예산, 이른바 재추경 외에도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기 침체가 오고 있고 경기 하방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추가 경정 예산의 필요성들은 매우 정당합니다. 이른바 산업위기지역 그리고 고용위기지역 그리고 지역경제에서 대부분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추가 경정 예산은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이고 또 단 한 모금의 해갈과 같은 그런 마중물의 성격을 가지지만 우리 경제 전체가 다시 회생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은 거듭해서 드립니다. 아울러 최근에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확산되면서 수출에도 적신호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런 것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추가 경정 예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런 과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께서 이제 곧 선출되십니다. 어제는 민주평화당의 유성엽 원내대표께서 그저께 당선되시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유성엽 원내대표께서 국회 정상화에 대해서 아주 흔쾌히 동의하셨고 또 관련해서 스스로의 역할도 찾아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가 당선되시면 저는 마땅히 국회 조기 정상화를 위해서 나서주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동안 애써주셨던 김단영 원내대표께도 심심한 사의와 또 위로의 말씀드리고 또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우리 국회에서 모든 정당의 원내대표단의 구성이 완료되고 있고 따라서 우리 국회의 정상화를 위해서 더 미뤄야 할 이유는 거의 다 이제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자유한국당 당 전체 차원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흔쾌히 통 크게 나서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박주민 최고위원의 발언 듣겠습니다. 예, 당 대표님, 원내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세상의 모든 스승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공교육이 바로 서고 교사분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국회에서도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5.18 민주화운동 39주년을 앞두고도 아직 국회는 국민들께서 내주신 숙제를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자유한국당에서 제공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들 기사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어제는 자유한국당이 5.18 망원 국회의원들을 옹호했던 유튜버를 초청해서 토크 콘서트까지 진행했다고 합니다. 망원 의원들에 대한 징계도 안 하고 5.18 진상규명위원회에 대한 제대로 된 추천도 없이 심지어는 5.18 망원 의원을 호위했던 극우 유튜버까지 국회로 초청해 놓고 황교안 당대표가 5.18 민주운동 기념식에 참석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진정성 있는 행보인지 매우 의문입니다. 최근 미국 정보단 의원이었던 분이 언론 인터뷰에서 당시 비밀 정보들을 폭로했는데요. 전두환 대통령이 당시 광주를 방문했다는 첩보라든지 5.18 편의대가 시민들 침투해서 북한 소행들을 퍼뜨렸다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매우 충격적인 증언입니다. 이러한 증언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유한국당은 5.18 진상규명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나오지 말고 진상규명에 속히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도 윤리특위에서 해당 5.18 망언했던 의원들에 대해서 책임을 짓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장재현 리스트에 대한 조사 내용을 최종 보고하고 검찰 수사 공고할지 여부를 다음 주에 결정한다고 합니다.
저는 국정감사 때 고 장제원 사건 관련 통화 내역을 누가 감췄는지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어제 모 방송의 프로그램에서도 누가 장제원 사건에 대한 수사를 방해했는지, 그리고 장제원 씨의 통화 내역 등을 누가 은폐했는지, 조선일보에 외압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 보고서에는 강일학 전 경찰청장이 에게 조선일보 기자가 찾아와서 조선일보 관련된 조사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던 진술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현호 당시 경기지검청장 역시 조선일보가 협박성 발언까지 하면서 수사 무마를 종용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고 장제원 씨 관련된 사건을 조사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특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27일 장애 집회에서 고 장제원 씨 사건을 언급하면서 다 묻혔던 사건,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던 사건 등의 표현을 통해서 사건에 대한 조사나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이 고 장제원 씨 사건에 대한 의문을 여전히 갖고 있고 진상규명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루속히 고 장제원 씨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서 더 이상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자유한국당에서도 협조를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박광원 주보위원회 있겠습니다. 네, 5.18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좀 전에 박주민 최고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최근에 주한미군 501 정보 여단의 정보관으로 일했던 김용장 선생, 그 다음에 당시 1980년 대한민국의 전권을 장악하고 있던 신군부에서 일했던 보안사 특명반 부장 허장환 선생 두 분이 증언이 광주의 진실에 한 발짝 접근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키를 제공했다 하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리고 그런 평가가 있고요. 많은 국민들이 충격적이다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5.18은 두 축입니다. 하나는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정점으로 하는 신군부 세력이 정권을 잡기 위한, 광주를 희생으로 삼아 정권을 잡기 위해 여러 가지 공작을 했다는 것, 그리고 결과적으로 정권을 잡았습니다만, 그러나 광주 시민들이 이에 저항해서 끝까지 광주를 지키려 평화롭게 광주의 치안 유지를 했다는 것, 이 두 가지 축인데요. 이미 우리 대법원은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을 내란 수괴, 내란 목적 살인죄로 단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사태가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베일 속에 있었는데, 이 두 분의 증언으로 이것이 철저하게 사전에 기획된 시나리오대로 움직였다 하는 것을 두 분의 증언, 당시 보안사령부에서 일했던 허장환 선생과 또 미군 정보부에서 일했던 두 사람의 증언으로 퍼즐을 맞추는 그런 효과를 가져와서 두 분의 증언이 상호 신뢰성을 높여주고 있다 하는 그런 판단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전두환 신군부와 정권 찬탈을 위해서 계획된 시나리오대로 광주를 폭동의 도시로 공작해서 무자비한 국민 학살을 잘 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엄청난 반국가적, 반국민적, 반인간적, 반민주적, 반역사적 학살 만행을 감추기 위해서 대규모 공작반을 다시 만들어서 관련 자료들을, 증거들을 폐기하고 은폐하는 또 다른 조작과 공작이 그 뒤에 있었다는 것이죠. 전두환 사령관이 집권하기 전부터 집권하고 나서까지.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북한군 7부설이 아직까지 39년이 된 지금까지도 조금 전에 박준 최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유튜버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유포되고 있고 진상 규명을 방해하고 있다는 이 세 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명확해졌다.
광주 진상조사 특위가 해야 될 일은 이 사전에 기획된 신군부에서 이 기획된 시나리오의 실체를 밝혀내는 것. 그리고 10일 동안 광주에서 어떠한 마행들이 이루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그리고 은폐, 조작 공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밝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에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4.19 때 자유당 정권과 민정당 정권을 이어받은 정권이라고 얘기했더니 저를 윤리위에 제소했는데 이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민정당 정권을 이어받은 당이 지금 자유한국당이죠. 이걸 부인하지는 않으시겠죠. 자유한국당의 지도부나 자유한국당의 모든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 5.18 문제에 이제 진실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반성하고 사과해야 됩니다. 이건 역사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이걸 하지 않고서 오히려 5.18을 계속 부정하고 폄하하는 행위는 일제가 식민지 지배를 반성하지 않는 것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을 탓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에 다시 한번 엄중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광주를 가시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의 언급이 있어야 될 겁니다. 5.18 문제에 대해서. 그러지 않고 그냥 광주 기념식에 참석한다면 광주 희생명령이나 유가족이나 부상자나 광주 시민들에게 과연 그게 무슨 의미가 되겠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서순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주 최고위원이 광주 상황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만은 사안의 중요성 때문에, 중대성 때문에 저도 다시 되풀이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올해로 39도를 맞지만은 상당 부분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채 미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집단발포 책임자, 헬기 기총 사격 여부, 계엄군 성폭행, 보아서 5.18 왜곡 및 조작 경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난 13일 5.18 집단발포 책임자로 전두환을 지목한 정원이 나왔습니다. 새로운 정원과 업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도 자유한국당은 여야가 특별법까지 만든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을 9개월째 막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5.18 유가족과 희생명령을 모독하면서 오울영신을 철저히 짓밟고 있습니다. 어제 자유한국당은 지만원과 5.18 망은 3인방도 모자라서 5.18 민주화운동을 무장폭동이라고 규정하는 유튜버를 초대해서 톡 콘서트를 가졌습니다. 민주주의를 피로 지키려 한 강주 시민과 국민에 대한 최소한 예의도 없는 후한무치한 정당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봅니다. 이런 마당에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방문한다고 합니다. 반성 없는 가해자들이 강주 시민들의 운명을 달래는 자리에 서는 것 자체가 피해자들의 고통만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무슨 낯으로 5.18 내역을 찾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역사의 피해자인 강주 시민들에게 두 번, 세 번 모욕과 상처를 남기는 행위를 멈춰야 합니다. 혹여나 강주 시민들의 분노를 유발시켜서 보수 재개집이라는 정치적 의도로 방문하는 것이라면 황교안 대표는 역사 앞에 대역 제의로 기록될 것입니다.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을 자극해서 거꾸로 피해자 흉년을 내리는 계략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강주 시민과 국민을 대신해서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인마 양심이 남아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망한 의원들을 징계하고 5.18 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국회를 복귀하기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김혜영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교육자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식의 전당인 대학에서 일부 교수들의 연구윤리가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입니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2007년부터 10년간 50개 대학 87명의 교수가 139건의 논문에 자녀를 공저자로 등록했습니다. 친인척이나 지인의 미성년 자녀 등
전체 미성년자 공저자 논문까지 포함하면 73개 대학 549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이라는 서울대에서 가장 많은 미성년자 공저자 논문이 나왔고, 주요 국립대와 사립대 상당수에서도 많은 미성년자 공저자 논문이 나왔습니다. 미성년자 공저자 논문은 해당 미성년자의 대학 입시나 이후 여러 과정에서 스펙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교육의 여러 기능 중 하나가 계층이동의 사다리 역할, 사회적 재분배 기능입니다. 연구윤리에 위반한 미성년자 공저자 논문은 교육의 신뢰와 교육의 재분배 기능을 파괴시키는 행위입니다. 비록 형사법규의 미비로 형벌로는 다스리지 못하고 있지만 그 사회적 해악은 매우 크다고 생각됩니다. 각 대학의 자체 검증 결과 미성년 자녀 공저자 논문 139건 중 연구 부정 행위가 인정된 논문은 12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가 재검토한 결과 각 대학에서 문제가 없다고 한 127건 중 85건은 검증 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학은 지금이라도 제 식구 감싸기를 중단하고 교육부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연구윤리에 위반한 미성년자 공저자 논문을 밝혀내고 결과를 토대로 그 사회적 해악에 상응하는 제재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이수진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남인순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지도부가 파란 조끼를 입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5월 말까지 저희 당은 1차 민생 대장정 기간을 정하고 오늘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1차 기간 동안에는 소상공인과 중소 자영업자 그리고 비정규직에 고통받는 현장들을 찾아갈 예정인데요. 오늘은 첫 번째 현장으로 미스터 피자 매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 기간 동안 저희는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경기도 하남의 코스트코 사태 등을 통해서 드러난 무분별한 복합 쇼핑몰 문제점, 그리고 CU 편의점 사태에서 드러난 무분별한 어떤 과당 출점 및 편의점 문제, 그걸 통한 가맹점주에 대한 보호법 문제, 그리고 제로페이에 대한 확산법, 또 중소기업 기술 탈취 방지법, 또 건설 기계 노동자 노후 보장법, 과도한 채권 추심 방지를 위한 주군 채권 부활 금지법, 택시 노동자 월급제법 등 시급한 민생 살리기 10대 핵심 법안을 발표합니다. 오늘 저희가 파란 조끼를 입고 있는데 국회에서 제발 일 좀 하자, 이렇게 다시 한번 외칩니다. 자유한국당은 즉각 국회로 돌아와서 진짜 민생 대결을 벌일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고 장자연 씨 사건을 재조사하면서 술접대, 성접대, 강제추행 등 12개 의혹에 대한 250조 분량의 조사 결과를 보고를 했습니다. 특히 장자연 문건에 적힌 조선일보 사주 일가에 대한 술접대, 장자연 씨 출연 드라마 진행비 자비 부담, 해외 접대 거절 뒤 기획사 대표의 보복성 촬영 매각 등이 사실로 확인되었다고 과거사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조현호 전 경찰청장의 진술에 이어서 강일학 전 경찰청장 또한 조선일보로부터 압력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속사 대표였던 김모 씨에 대한 위증 혐의 수사 공고가 포함되었습니다. 이 점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김모 씨 위증과 더불어서 폭행과 강요, 또 성폭력 범죄 의혹에 대해서 철저한 규명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려 10년 만에 고 장자연 씨의 명예를 회복하고 진상을 제대로 규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봅니다. 그동안 살아있는 권력에 의해서 가해자들의 실체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이것이 제대로 이번에 밝혀져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이수진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저도 스승의 날을 맞아서
감수성 예민한 시절 우리 아이들한테 용기와 배려하는 마음을 심어준 우리나라 모든 참교육을 실천하는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 저희 당 이해찬 대표님과 그리고 버스 노사 그리고 또 정부와 지자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 협조해서 오늘 아침에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출근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시기가 한 달 반이 훌쩍 지났습니다. 최저임금 결정제도 개정 법안도 국회에서 잠자고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도 전원 사퇴한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라서 최저임금 심의를 하겠다는 방침을 정했고 공익위원들을 새로이 위촉하게 되면 늦었지만 내년 최저임금 논의가 시작될 것입니다. 결국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될 것이냐가 앞으로의 관건일 것입니다. 전체 국민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상식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한 달 생활임금인 최저임금이 적정 수준으로 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부담할 자영업자 및 영세 상공인들의 부담 능력을 높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작년부터 호도되어 온 기승전 최저임금의 주장이 소득분배 해소에 기여했고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최저임금이라는 면은 가짜뉴스들이 올해 들어 밝혀지면서 우리 사회에서 최저임금 정책은 최저임금 노동자와 자영업자 및 영세 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그런 기제가 되어야 한다는 정책 기조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측면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서 사회 양극화라는 국가적 과제를 풀기 위해 민생연석회의나 을지로위원회를 가동한 것은 그 을이 바로 최저임금 노동자와 자영업자 및 영세 소상공인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올해 최저임금 논의가 갈등과 찬반 논쟁의 이슈가 아니라 1990년대부터 점철된 우리나라의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사정은 물론 우리 당정청이 국민의 지식 속에서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그런 논의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이형석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5.18 39주기를 이제 사흘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많은 최고위원들께서 5.18과 관련된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역시 지금 황교안 대표의 광주 기념식 참사과 관련돼서 연일 언론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보도가 되고 있고 또 우려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급기야 이제 광주시장, 이용석 시장까지 극우단체들의 5.18 기념식장의 집회 신고에 대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고 무관심과 무대응으로 좀 대처하자라는 그런 염려스러운 이야기도 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의 5.18 39주기 황교안 대처법 제가 지난 최고위원 회의 때 말씀드렸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광주 시민을 모독하는 발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분란, 이 모든 불씨가 어디서 발생하고 생겼습니까? 황교안 대표께서는 자유한국당의 5.18 망언 왜곡 발언을 한 의원들부터 그리고 당사자들부터 자체 징계를 먼저 하시고 광주 시민에게 겸허한 마음으로 그리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39년 전 5월 21일부터 5월 27일까지 7일 동안의 광주 코명 기간에 광주에서는 단 한 차례의 강도 절도, 심지어는 약탈이나 은행 점포, 어디 슈퍼도 하나 틀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 선진의식과 민주의식을 갖춘 곳이 광주입니다. 광주 시민을 더 이상 모독하지 마시고 이러한 모든 불씨, 분란을 당사자의 자유한국당이 해결하고 5.18 39주기 기념식에 참석하는 게 광주 시민에 대한 도리고 그리고 5월 영령들의 명예를 회복해 주는 일이다. 그렇게 하시고 5.18 진실 규명하는데 자유한국당이 더욱더 진정성을 갖고 하루속히 동참하는 게 그게 39주기 5월을 맞는 그런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백혜련 전국여성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후원무치한 태도에 국민들의 분노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나경원 대표는 대중들이 모인 장애 집회에서 사막 입에 담기도 민망한 충격적인 여성 비하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막말 수준을 넘어선 여성 혐오와 낙인을 주장하는 심각한 언어 폭력으로 여성과 많은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진정한 사과도 반성도 모르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뻔뻔한 태도입니다. 여성단체들이 나경원 원내대표를 규탄하는 성명을 앞다투어 발표하고 있습니다. 같은 여성으로서 너무 부끄럽다. 사과도 필요 없으니 당장 사퇴하라는 분노한 국민들의 청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뜨거운 비난에도 나경원 대표는 반성은커녕 극단적 보수 사이트에서 주로 사용하는 비속어, 문로수를 거듭 낱말하며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몇 번이나 막말로 정치의 품격을 떨어뜨리고도 반성할지 모르는 나경원 원내대표는 제1야당 대표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찾아보기 힘든 젠더 감수성과 여성 혐오를 주장하는 폭력적인 언어도 거리낌 없이 정치 수단으로 사용하는 나경원 대표에게 보수정당 최초 여성 원내대표라는 타이틀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성과 국민을 모욕하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태도로 정치에 대한 신뢰까지 떨어뜨리고 있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힙니다. 정치인으로서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국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고 원내대표직에서 즉시 물러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네, 다음은 선진교 전 노인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앞에서 거론한 저는 이야기하지 않고요. 요사이 한국당이 국정을 혼란케 하면서 극한 터징을 벌이고 있기에 전국 노인위원회 간부들에게 다음과 같은 문자를 띄웠습니다. 전국 노인위원회 위원 여러분, 정치가 여야 관계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서로 잘하겠다는 경쟁 관계라 하겠습니다. 이 경쟁은 스포츠와 같이 선의 경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당은 국민은 안중에 없고 오직 자기들의 목적과 이익을 위하여 너는 죽고 나는 살아야겠다는 싸움판을 만들어 놓고 모두를 부정하며 국정을 혼란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 주변에 대치하고 있는 강대국들은 우리를 고양이가 지혜다루듯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우물안에 거공과 같이 밖을 보지 못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2주년을 맞아 노인 여러분들의 지혜로운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글을 깎고서 띄웠더니 많은 답이 왔습니다. 그 중에 간단한 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한국당이 국정을 발목 잡고 방해하는 세길이라는 것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제는 혹독한 독재 정치에 기롱한 국민들이기에 자유를 알고 민주주의가 어떻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국민입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거짓없고 진실하게 어려운 국제 정치 질서 속에서 평화를 지키고 민주 정치를 사수하면서 어려운 경제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국민이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외국 정상들까지 문 대통령의 진실성과 노력에 신뢰를 갖고 있다는 걸 평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문 대통령을 노력하고 있는 진정성이 정상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때 국민의 삶의 수준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때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 당에서는 당대표님을 중심해서 하나같이 뭉쳐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 부탁 말씀은 국회 선진화 작업 만들자는 사람들이
그 법을 어겼을 때 정치 협상이라는 미명하에 우리가 거기에 같이 동조하면은 민주당도 국민으로부터 좋지 못한 부정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당이 건의해 주십시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가 많이 왔습니다만 특히 독재라는 용어를 지금 많이 한국당에서 쓰고 있는데 80년 초에 80년 이전에 독재라는 말 자체를 쓰면 그날로 잡혀가서 사상적 아니면 신체적으로 부상을 받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독재라는 말을 저렇게 쓸 수 있는 자유로움을 너무나도 참 모르고 있기 때문에 좋고도 우멍스럽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전해왔습니다. 네, 우리 노인들하고의 대화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전윤기 대학생위원장님 있겠습니다. 최근 당정청이 협력해 청년을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사회 취약층으로서의 청년을 보호하기 위해 실효성이 있는 기구와 협의체를 창설하고 정책 결정의 과정과 결과가 청년의 시선에 맞게끔 스스로 풀어나갈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30 청와대 비서관이라는 파격적인 인사 조건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당정청의 이런 노력을 이제야 자리 하나 챙겨준다느니 쇼라느니 하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야당과 국회에 저희 20대 대학생 당원들은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진정으로 청년 정치 참여 기회를 늘리겠다고 말씀하신다면 초당적 차원에서 이번 총선에 2030 청년 공천을 의무화하는 대국적 합의를 해주십시오. 각 당들이 선거 준비에 들어서며 제시하는 공천 가산점, 기회 확대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은 지난 여러 번의 선거에서 이미 증명된 바 있습니다. 국민 10명 중 3명이 2030 청년인데 국회의원 300명 중 단 1%만이 30대 청년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가 국민의 시선, 청년의 시선과 얼마나 멀리 동떨어져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제1야당은 이념 논쟁에 매몰되어 말도 안 되는 장외투쟁을 이어나갈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청년을 위한다면 국회에 돌아와 논의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30%가 청년이 될 수 있도록 각 정당의 20대, 30대에게 30%를 의무적으로 공천하도록 선거법을 바꿔주십시오. 겉핥기라 외쳤던 제1야당, 자신의 개혁 의지가 무엇인지 우리 국민과 청년에게 증명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혹시 추가로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후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과 보좌진 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